청해양은 지도에서 찾으면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을 아는 사람들에게 청해양은 좌표가 아니라 냄새였다.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올라오는 짠내와 기름 냄새, 밤낚시 끝나고 들어오는 배에서 나는 디젤과 땀 냄새, 파도가 바위를 3번 치고 넘어가는 소리. 사람들은 주소보다 물때를 먼저 기억했고 도로명보다 바람 방향을 먼저 읽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은 학교 종소리보다 새벽 어선 엔진 소리를 먼저 배웠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러다 야구를 핑계로, 꿈을 핑계로, 가난을 핑계로 서울로 도망쳤다. 프로 유니폼을 입었을 때 나는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 팔꿈치 인대가 끊어지고 재활은 끝이 보이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내 이름이 연봉만 축내는 실패작으로 조롱받을 때조차 나는 버틴다고, 다시 마운드에 선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팀은 조용히 나를 방출했다. 팬들의 욕보다 더 아픈 건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경기장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상하게도 청해양이었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곳. 하지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곳. 나는 그렇게 실패한 야구선수라는 낙인을 달고 청해양으로 돌아왔다. 처음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지 못했다. 붉은 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굵은 중국어 간판이 연달아 박혀 있었다. 대련 활어 센터, 해미주가, 직수입 해산물 전문.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프리미엄 해산물, 한국인 환영. 문제는 간판이 아니었다. 골목을 걸을수록 내가 알던 청해양이 사라지고 있었다. 횟집 간판 아래엔 중국어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포장마차는 사라지고 대신 유리창 반짝이는 수입술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누구도 나를 반기지 않았다. 야, 돌아왔냐? 언제 내려왔어? 이런 말 대신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마치 이 마을 전체가 어떤 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처럼 보였다. 횟집 앞에 서 있던 아저씨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내가 조그만 고기라도 들고 가면 야, 오늘은 내가 잡은 걸로 회 떠먹자 라며 웃어주던 그 아저씨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다. 아저씨, 그는 내 얼굴을 보다가 입을 열지 못했다. 턱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발밑엔 얼음이 녹아 고인 물, 그 위에 놓인 상자에는 중국어로 인쇄된 냉동 꽃게 포장이 있었다. 바다에서 방금 건져 올린 생선의 냄새가 아니었다. 어딘가를 멀리 돌아온 상품의 냄새였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변함없는 건 비린내뿐이었다. 하지만 그 비린내의 출처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 청해양 위판장은 금방 잡아올린 생선이 튀어오르는 소리, 바구니 부딪히는 소리, 경매사 고함치는 소리로 가득했다. 이제는 냉동 컨테이너가 문을 여는 소리가 가장 먼저 들렸다. 쇳덩이 문이 열리고 하얀 김을 내뿜으며 쏟아지는 냉기, 그 뒤를 따라 대량의 벌크 박스들이 내려졌다. 박스 표면엔 모두 중국어가 적혀 있었다. 볼락, 꽃게, 새우, 오징어. 모두 한 덩어리로 얼려진 채 그들은 진짜로 톤 단위로 물량을 쏟아붓고 있었다. 국내산 활어보다 가격은 절반. 그 순간 게임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처음엔 사람들도 불평했다. 이걸 누가 사 먹어, 맛도 없는데. 그래도 싼 거 찾는 사람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뭘 먹고 사냐고. 한 달이 지나자 불평은 한숨으로 바뀌었고 2달이 지나자 한숨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누구나 알았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다. 굴복시키기 위한 점령이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오지 않았다. 대신 냉동 컨테이너와 현금을 들고 왔다. 그리고 항구 사람들의 자존심부터 잘라냈다. 처음 3달 동안 그들은 도와준다고 했다. 낡은 배에 선회기를 갈아주고 찢어진 그물을 새로 사주고 어획물 값을 현금으로 바로바로 쥐어줬다. 사업에 투자하는 거다. 우린 파트너다. 통역이 부드럽게 말했다. 몇몇은 결국 말했다.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 그 한 번이 목줄이 될 거라곤. 아무도 몰랐다.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항구의 할머니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할매라고 불렀다. 새벽마다 항구에 나와 어부들 국을 떠주고 해녀들 장화를 벗겨주고 떠난 사람들까지 대신 챙기던 사람. 그날도 그녀는 스티로폼 박스를 안고 횟집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 앞에 중국 조직의 트럭이 먼저 서 있었다. 횟집 사장이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저쪽 물건부터 처리해야 해서. 저쪽 물건, 수입 스티커, 팩 포장, 죽은 살점.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트럭을 바라봤다.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를 꼭 안은 채 항구 뒤편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박스를 열고 살아있는 홍합과 조개를 바다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미안하다. 그녀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바다에게였을까, 자신에게였을까, 아니면 이 마을 전체에게였을까? 해녀 진녀의 상처는 더 깊었다. 그녀는 이 바다를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물살이 언제 꺾이고 어디가 깊어지고 어디에 전복이 숨는지 눈 감고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진녀가 전복을 위판장에 올렸을 때 냉동고 앞에 서 있던 중국계 관리자가 툭 했다. 4등급 값 안 나와. 가져가. 진녀가 눈을 치켜세웠다. 내가 뭘 안다고 등급을 매쳐.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쪽 해녀들은 더 깊이 들어간다. 한국 해녀는 늙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녀는 손에 쥔 전복을 바닥에 내리쳤다. 한 마리씩 껍질이 깨지고 속살이 으깨지고 바닥에 피 같은 진액이 번졌다. 그건 전복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스스로 부수는 행위였다. 그날 밤 진녀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청년의 죄책감은 조금 늦게 왔다. 도시에 나갔다가 사업이 망하고 빚만 잔뜩 진 채 돌아온 청년. 그에게 다가온 건 중국 조직의 브로커였다. 너 여기 사람들 다 알지? 어르신들, 사장들. 대신 거래해줘. 월급 줄게. 차 줄게. 청년은 처음엔 자기가 어르신들을 돕는다고 믿었다. 어려운 거 대신 협상해주고 돈 제때 받게 해주면 되잖아. 그의 손에 들린 현금 박스, 그가 몰던 SUV의 엔진 소리는 오랜만에 그를 역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냉동고 안을 보게 됐다. 그가 좋은 가격에 넘겨줬다고 믿었던 동네 어른들의 어획물이 수입 냉동과 뒤섞여 한 박스로 묶여 있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그 안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제야 청년은 깨달았다. 자신이 서명한 모든 서류에서 자기 이름이 그들을 물고문하던 조직의 팔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계약서 곳곳에 찍힌 도장이 그를 묶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나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대로면 청해양은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
속에서 무언가 올라왔다. 나는 한 번도 이 마을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져본 적 없었다. 도망쳤고 버렸고 잊으려 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돌아와 보니 내 실패보다 더 더러운 방식으로 이 마을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야구를 하며 배운 게 딱 하나 있었다. 패배는 견딜 수 있지만 반칙으로 이기는 놈은 못 참는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래, 한 번은 내가 직접 던져본다. 마운드가 아니라 이 항구 한가운데에서. 내 계획은 거창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보여주는 것. 다롱이 어부 부부를 밀치고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던 그날 사람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냈던 장면을 나는 잊지 못한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한 사람을 향해 들이닥쳤을 때 다롱의 얼굴에 처음 떠오른 표정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그날 밤 나는 사람들에게 영상 파일 모으자고 했다.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다 모읍시다. 증거부터. 누군가는 말했다. 그걸 어디에 쓰려고. 우리가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줄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야구 선수였다. 내 이름은 인터넷에서 욕과 조롱으로 소비됐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본다. 편집된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 하지만 진짜도 편집해서 보여주면 본다. 나는 청년에게 먼저 갔다. 너 아직 그들 차 안 쓰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 근데 내가 보증 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필요해. 내가 가진 서류, 녹음, 문서, 메모. 다 가져와. 청년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외장하드 하나와 두꺼운 봉투 하나를 내 앞에 내밀었다. 외장하드 안에는 계약서 스캔본, 통화 녹음, 중국어 원문 계약, 불법 수입 물류 일정표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작은 메모들이 있었다. 이날 다롱이 횟집 사장 폭행. 이날 냉동고 온도 4도까지 올라감. 그냥 다시 내렸다함. 이날 진여 전복 반송. 관리자 발언 한국 해녀 늙었다. 이건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실투였다. 나는 그걸 그대로 흘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그 다음은 할머니였다. 나는 그날 바다에 홍합을 쏟아붓던 등짝을 잊지 못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좀 보실래요? 나는 노트북을 펴고 청년이 준 자료를 보여드렸다. 냉동고 안 풍경, 계약서, 해녀 모욕 장면, 다롱 폭행 영상.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보고 있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할머니가 말했다. 아, 이 삭힌 것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나는 조심히 물었다. 할머니, 이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번엔 저 같은 놈이 앞에 서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니도 이 동네 자식이야. 망해도 우리 식구고 떠났다가 와도 우리 식구고 앞에 쓸 놈이 필요했는데 마침 왔네 실패작 하나.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실패작이 아니라 쓸데가 생긴 실패작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첫째, 마을 내부용 영상을 만들었다. 제목은 딱 하나였다. 청해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눈으로 똑바로 봅시다. 내레이션은 짧게, 대신 장면을 길게. 할머니가 홍합을 쏟아붓던 뒷모습, 진여 전복을 부수던 손, 청년이 SUV 운전석에서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
다롱이 아이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 냉동고에 섞여 있는 수입 국산 어획물. 트럭이 악취를 뿜으며 항구를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한 문장만 올렸다. 우리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이게 새로운 평범이 됩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마을 카톡방, 수협 단톡, 교회 성당 경로당 단체방으로 돌렸다. 아무 자막도 조회수도 필요 없었다. 볼 사람만 보면 됐다. 이 싸움은 조회수 싸움이 아니었으니까. 둘째, 밖으로 나가는 버전을 준비했다. 기자의 시선, 검찰의 시선, 행정의 시선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법조문과 맞닿는 포인트를 찍었다. 불법 수입 및 유통, 위생냉동 관리 심각 위반, 세금 포탈 의심, 협박상습 폭행 강요. 나는 청년과 함께 군청 공무원을 찾아갔다. 영상만 보시고 이게 단순 시장 경쟁인지 판단만 해주십시오. 공무원은 처음엔 곤란해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영상의 절반쯤 봤을 때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마지막까지 보더니 말을 바꿨다. 이건 그냥 시장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셋째, 조직의 급소를 직접 건드릴 계획을 세웠다. 나는 야구 선수였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타자를 연구하고 투수의 버릇을 보는 법은 배웠다. 그들의 급소는 칼이 아니라 냉동고와 돈이었다. 냉동고가 멈추면 돈줄이 끊기고 돈줄이 끊기면 조직은 서로를 찢는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냉동고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규정대로 그들이 숨겨놓은 불법을 드러내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전기안전공사, 수입식품 담당, 세무조사관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넘겼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더 준비했다. 그들을 잡기 위한 미끼가 필요했다. 조직은 최근 한 가지에 집착하고 있었다. 이미지 관리. 마을 여론이 자신들을 싫어한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축제를 제안했다. 청해양 국제 해산물 축제.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을 걸고 SNS에 광고를 돌렸다. 나는 그 포스터를 보고 웃었다. 그래, 축제를 하자.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축제 전날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넌 내 옆에 있어.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봐. 할머니에게도 말했다. 할머니, 내일 항구에 꼭 나와 계세요. 혹시라도 내가 선 넘으면 뒤통수 한 대 쳐주세요. 진녀에겐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축제 당일 항구는 화려했다. 중국 조직은 축제 예산 대부분을 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지역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나오고 무료 시식회가 열렸다.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때 미리 준비한 드론을 띄웠다. 축제 장면을 찍는 척하면서 위에서 냉동고, 컨테이너, 트럭 동선을 찍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카메라들이 켜졌다. 군청 직원의 바디캠, 수입식품 담당자의 현장 카메라, 세무조사관이 들고 있는 소형 캠. 축제가 한창일 때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조용히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기 점검입니다. 그는 미리 알고 있었다. 냉동 설비가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중국 조직에 숨겨둔 전기 도면과 비공식 개통 연결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도 수입식품 담당자는 시식해용으로 꺼내놓은 해산물 박스를 뒤집었다. 바코드를 스캔했다. 번호가 떴다. 이 제품 한국 내 유통 승인 이력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옆에 있던 세무조사관이 장부를 요구했다. 메인 매출 장부 전부 가져오시죠. 후이는 웃으며 말했다. 축제 중인데 나중에 합시다. 조사관이 말했다. 지금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축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빼앗듯이 잠깐만요. 다들 잠시만 여기로 눈 좀 주시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다. 나는 무대 위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마을 버전으로 만들었던 그 영상을 큰 스크린에 띄웠다. 진여 전복을 부수던 장면, 다롱이 아이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 냉동고 안에 썩어가는 물건들, 수입과 국산이 뒤섞인 박스, 사람들이 숟가락을 멈췄다. 음악이 멈췄다. 축제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봤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뒤늦게 상황을 알아챈 다롱이 무대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경찰이었다. 폭행 혐의, 협박 혐의, 기존 민원 자료들. 그가 한 짓들은 이미 정리돼 있었다. 후이는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세무조사관이 길을 막았다. 장부는 두고 가시죠. 수입식품 담당자가 말했다. 검사 끝나기 전까지 어떤 물건도 이동하면 안 됩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냉동고 스위치를 내려버렸다. 안전상 즉시 사용 중단입니다. 냉동고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야구장에서 관중이 한순간에 숨을 멈출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조직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내 앞에 누군가가 먼저 섰다. 할머니였다. 여든을 넘긴 그 등이 내 앞을 막고 섰다. 여기 우리 동네야. 니들 마음대로 못해. 진여도 언제 왔는지 반대쪽에서 서 있었다. 내 전복을 내가 등급 매긴 날부터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청년도 뒤늦게 무대 옆에 올라왔다. 입술이 파랗게 떨리고 있었지만 손은 내가 만든 영상을 재생시키는 버튼에서 떼지 않았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장면이 내 인생에서 치는 마지막 스트라이크라는 걸. 야구장에서는 끝내기 삼진을 당했던 놈이 이 항구에서만큼은 마지막 공을 던지고 있었다. 당신들이 칼 안 들고 온 거 알아요. 그래서 더 더러운 겁니다. 돈으로 목줄 채우고 냉동고로 받아 죽이고 웃으면서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우릴 숫자로만 봤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신들 얼굴이랑 이름이랑 한 짓들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법이요. 후이가 뭐라고 욕을 하려는 순간 뒤에서 수갑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 검찰, 공무원, 수역 관계자. 이 항구에서 늘 조용하던 사람들까지 다 같이 서 있었다. 우리는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싸움 대신, 촬영으로, 분노 대신, 법으로 그들이 그렇게 믿던 돈과 물량을 스스로 썩혀버린 건 우리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사건이 정리되는 데에는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 필요했다. 언론은 처음엔 엉뚱한 제목을 달았다. 지방 어민들, 외국 자본 오해 논란? 그러다
자료가 하나씩 공개되자 기사는 제목을 바꿔 달기 시작했다. 불법 수입 해산물 대량 유통 조직 적발. 지방 한 구서 조용한 저항 주민들이 증거 모았다. 텔레비전에 내 얼굴이 잠깐 잡히기도 했지만 나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정리 방송에서 딱 한 문장만 남겼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증거만 모았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주인이고 그들은 물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청해양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 잠시 흔들렸을 뿐이고 이제 다시 이 마을은 자기 리듬으로 돌아왔다. 새벽 어선 엔진 소리가 다시 학교 종소리보다 먼저 울리고 바람 방향이 도로명보다 더 중요한 마을. 항구 끝 벤치에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국을 나눠주고 진녀가 다시 물질 준비를 하고 청년이 작은 수산가게 셔터를 올린다. 그리고 그 사이 실패한 야구선수 하나가 항구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한 번쯤은 내가 던진 공이 제대로 꽂힌 날도 있었네. 바다는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고 그 위로 떠오르는 햇빛이 오늘도 이 마을 사람들의 손을 고 있었다.